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듀얼이라고 해서 갑자기 성능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캐시가 2배가 되는 거지 성능이 2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AMD에서 이번에 TSMC의 SRAM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듀얼로 적용을 해서 만든 끝판왕 CPU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 제품의 핵심이 지금 보시다시피 게이밍을 막 이렇게 보여주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990X3D라고 하는 CPU와 비교해봤을 때 압도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작업이라든가 이런 전문가적 작업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AMD에서 3D Vcache라고 하는 기술을 꾸준히 발전을 해온 배경과 여기에서의 한계, 그리고 커뮤니티의 반응까지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6코어 32스레드로 CCD라고 하는 구조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를 AMD에서 쓰고 있죠. 꾸준히 요거의 철학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클락의 피크가 5.6GHz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보세요. L3 캐시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토탈 캐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192MB, 208MB로 상당히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죠. 요 부분이 사실 3D Vcache의 핵심입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근데 자기 자신과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전에 이미 990X 3D라고 한 게 있었죠. 근데 게이밍 성능으로 봤을 때 0.8% 개선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개선이 안 된 거예요, 사실. 1%로도 이거는 이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사실 게이밍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990X3D와 비교를 했을 때 듀얼로 붙인, TSMC의 듀얼로 SRAM을 붙였다라는 이 3D Vcache 기술을 적용한 이번 제품은 게이밍에서 그렇게 개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게이밍 성능 자체에서는 대폭 성능이 향상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 외에 압축 푼다라거나 맥스 스레드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이 수퍼센트로 증가가 됐고, 근데 여기서 압도적인 게 이거예요. 스펙 워크스테이션 AI&ML 여기서 20%가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게이밍용으로 추가로 뭔가 더 개선을 하려고 내놓은 제품이 아니다. 이거는 워크스테이션용이다. 그러니까 애플워치에는 맥 스튜디오라든가 이렇게 하이엔드급으로 돌리기 위한 컴퓨팅을 위해서 그야말로 캐시를 더 확장을 해서 적용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멀티스레드 작업을 강화한 CPU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AI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존의 X3D라고 하는 것들의 공식이 게이밍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수 무기였어요. 인텔이라든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TSMC에 캐시를 더 붙이는 용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의 그 모놀리식하게 다이에서 SRAM을 더 박아놓는 공간을 확보를 한 것이 아니라, 얘는 얘대로 따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별도로 SRAM을 박아 넣어가지고 필요하면은 L3 캐시를 여기서 갖다 써 라고 하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 게임이 이 CPU의 캐시의 이득을 잘 받는 형태의 워크로드였다는 겁니다. 지금 AI 워크로드 같은 경우도 프리필과 디코드로 나뉘고, 디코드 안에서도 또 쪼개서 나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메모리 계층을 또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각각의 워크로드가 다르기 때문에 컴퓨팅이 빡센 거, 그리고 메모리를 조금 더 분리를 해가지고 특정 부분에 더 특화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있는데, AMD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기존의 3D Vcache를 적용한 X3D 제품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게임 엔진 자체가 뭐 캐릭터 상태라든가 어떤 물리 연산들 있잖아요. 혹은 뭐 AI 로직도 그렇고 막 이렇게 딱 썰었을 때에 오브젝트가 막 파편화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캐시에 잘 적용을 해놨다가 반복적으로 참조를 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D램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이 SRAM에서 바로바로 받아오면서 CPU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프레임 수라든가 아니면은 1% 로우 프레임으로 봤을 때에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CPU의 성능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코어 수나 뭐 클락, 뭐 예전에는 IPC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했죠. 클락당 인스트럭션이 실제로 몇 번 들어갔느냐 요거를 많이 봤는데, 실제 성능에는 현재로서 요 클라이언트 PC 시장에서도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했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도 다 IPC랑 관련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CPU 코어가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필요한 데이터가 저 멀리 있어. DRAM 저까지 가야 돼. 그럼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AI 워크로드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메모리 월이라고 부르죠. 메모리가 빨리빨리 못 내뱉어 준다라거나 멀리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캐시 쪽을 키우면 키울수록 좋아요. 근데 캐시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 하나의 칩 다이 안에 SRAM이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못 넣으니까 한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칩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한 웨이퍼에서 나올 수 있는 칩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수율도 낮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MD가 머리를 쓴 거는 TSMC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 칩 웨이퍼의 칩 다이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SRAM을 갖다 붙이자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가장 빠른 레지스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L1, L2, L3 이게 다 이제 SRAM이죠. 그렇게 LPU가 이런 SRAM 활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D램 같은 경우는 요즘 DDR5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더 내려가서는 용량은 크지만 속도는 느린 SSD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Vcache라고
L3라고 하는 기술은 이 중에서도 L3 캐시에 해당하는 이 1, 2, 3라고 구분해 있는 것들은 모르시는 분들에서 얘기를 하면은 제일 빈번하게 많이 쓰는 거, 근데 그 다음 빈번하게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좀 빈번하게 많이 쓰는 거, D램까지 가지 말고 최대한 SRAM에 좀 용량을 넓게 해서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별도로 SRAM을 따로 칩을 이렇게 박아 넣는 형태의 3D V 캐시는 L3 캐시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으로 확보를 해놓자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D램으로 가는 순간 굉장히 멀리 갔다 와야 돼요. 근데 SRAM은 자기 다이 안에 있거나 그 옆에 패키징으로서 있으니까 빨리 갔다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메모리 대역폭을 직접 늘리는 기술이라기보다는 D램 접근 자체를 좀 이제 줄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싱이라는 게 그런 거죠. 다 KV 캐시라더니 뭐니 전부 다 원래는 저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자주 쓸 것 같은 애들을 잠깐 넣어놓고 빨리빨리 사용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번에 950X3D2의 듀얼 V 캐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캐시를 두 군데 박았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한쪽에만 몰아서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GPU 뭐 텐서코어처럼 AI 연산을 직접 가속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대형 LLM의 학습이라든가 뭐 GPU 기반의 어떤 추론이 있을 때 여전히 GPU 중심적으로 변경 연산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HBM 대역폭이라든가 아니면은 VRAM의 어떤 대역폭을 활용해가지고 KV 캐시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 이 CPU는 AI 가속 CPU처럼 포장하는 거는 좀 가장이에요. 근데 AI 워크플로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쪽에서도 그렇지만 CPU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CPU가 보조 부품이 아니라 데이터 로딩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토큰화라든가 전처리 후처리도 해야 되고, 압축도 해제해야 되고, 뭐 파이썬 런타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실행을 담당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레그 시스템에서 뭐 문서를 청킹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CPU가 맞는 경우가 있죠. 로컬 LLM 환경에서 일부 연산들을 CPU와 메모리 계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캐시를 향상했다는 거. 그러니까 AI가 병렬적으로 연산하는 부분, 그 부분 자체라기보다는 뭔가 긴 프롬프트 처리라든가 에이전틱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950X3D보다도 AI 연산 쪽에서 20% 향상됐다는 것이 특정 벤치마크에 20%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다 향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 20% 개선됐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케스트레이션 병목을 CPU가 줄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AI 워크스테이션용으로 굉장히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 AI 연산기나 TPU 발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연산기를 빠르게 만들겠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데이터 이동을 줄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가장 좀 이해를 하기가 편한데, D램도 있고, D램 중에서 또 HBM도 있고, 또 SSD 스토리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멀리,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 떨어져 있는 애들을 계속 멀리서 가져오면은 이 레이턴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결국 느리게 되는 건데, 최신 AI 시스템에서 HBM을 GPU 바로 옆에 코어스로 해서 붙이게 되고, 또 일부 설계는 메모리 근처에 LPDDR을 박아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일찍이 AMD는 3D V 캐시를 적용을 해가지고 에픽 CPU, 서버용 CPU라든가 아니면은 소비자용 CPU를 향해서 캐시 쪽을 좀 더 확보를 해두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벌써 많이 발전이 되어 온 거죠 지금. 근데 HBM은 대역폭 중심이라 하면은 3D V 캐시는 기본적으로 가까이 붙여서 레이턴시를 줄인다라거나 이 안쪽에서의 로컬리티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모노리식 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웨이퍼 안에서 칩 자체의 크기를 키우면은 수율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한 웨이퍼에 뽑을 수 있는 칩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파티를 하나 앉으면은 칩 하나 다 날려야 되니까 퍼센트로 보면은 너무나도 비싸지게 되죠, 칩이. 그러니까 옆으로 못 늘리니까 SRAM을 더 넣으려면 더 많이 크게 치워야 되는데 옆으로 늘리면 좀 빡세니까 별도로 후공정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서 TSMC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이용해 SRAM을 박아넣는다, 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결국 CPU 코어가 어떤 고성능의 로직 트랜지스터가 계속 때려박는 구조라고 하면은 SRAM 캐시는 결국은 밀도라든가 뭐 리키지라든가 이런 안정성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최신 공정으로 갈수록 이 SRAM의 덴시티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크기 자체가 줄어들지 않죠. 그러니까 2나노, 3나노 이런 최신 공정을 쓰는데 저렇게 큰 SRAM을 이제 박아 넣으면은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로직 다이와 SRAM을 분리시킨 다음에 따로 붙는 형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예전부터 리사수 박사님이 얘기를 한 거고, 이 TSMC의 SOIC라는 기술 자체가 그런 거죠. 로직이라고 하는 부분들 혹은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쌓아서 올리겠다. 물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올리는 것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로직 위에 이렇게 메모리를 하나 올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원래 CCD 구조로서 별도로 각각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이 위에 각각을 또 메모리를 얹겠다, 듀얼로. 이게 이번에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존의 이 마이크로 범프 방식은 이 범프를 작게 땅땅땅땅땅 범프, 이게 또롱또롱 나온 것들, 이 범프들을 통해 갖고 다이와 다이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 다이렉트 카파 투 카파 본딩은 흔히 말해서 지금 HBM4, HBM4E에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를 하는 거죠. AMD가 2세대 3D V 캐시를 사용했을 때 L3 캐시가 64메가였거든요. 이번엔 지금 200메가까지 올라왔죠. 이런 수치들이 중요한 게, 한 개 붙였을 때 64메가바이트의 L3 캐시를 공짜로 얻은 건데,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를 듀얼로 붙이게 되니까 200메가까지 L3가 풍족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CPU도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SRAM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거든요. TSMC 비밀 무기를 썼는데, 자, 이 구조를 설명을 드린 게 이것도 단점이 있다는 거죠. 3D Vcache를 적용할 때 그 위에 SRAM을 넣어야 되니까 발열을 하려고 하니까 발열에 불리하죠. 칩 위아래로 쌓이니까 배선거리는 짧아지는데 열이 빠져나가는 경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X3D 제품에 뭐 클럭이라든가 뭐 전압, 오버클럭 같은 것들에 제약이 있었던 이유도 열을 빨리 못 빼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젠5 기반으로 2세대 X3D를 나온 구조가 인버티드로 해서 나온 건데, 자, 3D Vcache를 코어 위에 단순히 얹는 구조가 아니라 캐시 다이를 코어 아래쪽에 배치하는 인버티드 구조를 사용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는 코어 위에 캐시 다이를 붙이고 히트 스프레드를 했는데, 열이 빡센 코어 위에 바로 히트 스프레드가 있고 캐시 다이를 밑으로 붙이니까 주장하는 거는 열 저항이 46% 감소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앞으로 좀 봐야겠죠. 듀얼 CCD 모두 Vcache가 올라간 형태이니까 이 전력이랑 발열 부담이 더 커진 거거든요. 하나만 했을 때랑 또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나 또 열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결국은 한쪽에 붙어있던 거를 둘 다 붙이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히트 스프레드가 어떻게 잘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 그만큼 3D Vcache를 두 군데 적용했으니까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도 TSMC의 SOIC 기술이 또 패키징도 여러 번 쓰이지 않습니까? 이거 쓰면 쓸수록 사실 돈이죠, 돈. 그러니까 이번에 비싸니까 이 비쌀 바에 그냥 X3D를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듀얼이라고 해서 갑자기 성능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캐시가 2배가 되는 거지 성능이 2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산기가 2배 되는 게 아니라 연산기가 빨리빨리 갖다 쓸 수 있는 그 영역에 대한 용량이 커졌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미 분석을 한 매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게 로컬리티라고 부르는 성질인데, 자, 캐시라고 하는 것들이 용량이 커지고 한 상황에서 이거를 빨리빨리 성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게임이라든가 뭐 컴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시뮬레이션 렌더링 같은 것들, 이런 작업들의 로컬리티가 살아날 수 있는 점이 맞아요. 근데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그런 스트리밍성의 어떤 데이터라든가 뭐 GPU 자체가 완전 병목인 이런 작업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레이턴시 센시티브한 워크로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빨리빨리 내보내줄 수 있는 그런 워크로드에 특화해서 요 포인트로서는 진짜 성능을 잘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특정 영역이 있다는 거지, 전반적인 성능을 개선했다라고는 보기가 힘들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L3 캐시가 132메가라고 했잖아요. 이전 게임 뭐 64메가인데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이게 하나의 거대한 단일 캐시처럼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지금 분리가 돼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CCD라고 하는 구조에서 각각의 CCD가 8개의 코어에 가장 가깝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인접해 있는 코어는 빨리 처리할 수 있지만 저쪽에 있는 코어를 연결할 때는 좀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CCD가 이제 분리되었기 때문에 얘들끼리 왔다 갔다 할 때 3DV 캐시를 이용해서 보면은 이게 또 이제 비용이 걸린다, 레이턴시가 걸린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특히나 요즘이 8코어 기준으로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경우에는 16코어 전체의 듀얼 V 캐시 구조가 빛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게임이 발전되는데 이 AMD의 듀얼 CCD 구조에 듀얼 V 캐시 구조에 맞게 어떤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이 나온다면은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950X3D가 비대칭 구조였는데 이게 한쪽으로 스케줄링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둘 다 있으니까 스케줄링이 좀 덜 빡센 부분들이 있을 거고, 결국 OS가 스케줄링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 앞으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미래의 모습은 맞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설계가 되어 갈 거기 때문에 게임도 이런 식으로 짜여져야 할 거예요. 당장에 지금 성능이 안 좋다 해서 이거는 뭐 쓸모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 테크스팟의 자료들을 보면은 790X3D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과 같은 비대칭이었죠. 이런 비대칭 구조를 사용했는데 3D Vcache가 없는 CCD를 비활성화했을 때 오히려 성능 개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죠. 이게 좀 약간 코미디인데, 이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로 됐으니까 또 이제 새로운 최적화 포인트를 찾겠죠. 그래서 CCD-A와 CCD-B가 지금 인피니티 패브릭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각각 96메가로 지금 Vcache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합이 되어 있지 않는 구조 상에서 최적화를 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될 거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지금 메인스트림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은 따로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그냥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거를 개발을 하는 쪽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AI 쪽 이쪽에서 좀 특화를 해서 진짜 빡센 하나의 제품군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군이 나옴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또 설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먹으려고 하는 AMD의 전략이 아닐까 싶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 코어 개수를 무조건 늘린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가까이 붙일 것이냐 얘기가 됐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게 메모리 얘기구나라고 하는 측면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메모리를 어떻게 패키징 할 것이냐 문제니까. 사실 엔비디아도 같은 문제죠. 결국은 코어스를 통해 가지고 HBM을 옆에 갖다 붙이고 빠르게 소통하겠다는 얘기니까 데이터를 결국 연산기 근처로 갖고 오는 개념이잖아요. 3D Vcache도 마찬가지고, 물론 각각의 HBM이고 SRAM이라는 서로 다른 점이 있겠지만도 결국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로직이 얘들을 갖고 와서 처리하겠다
하겠다는 개념에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컴퓨팅하는 주체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타겟이 밴드위스냐 레이턴시에 따라 다르겠지만, 옆에 붙이느냐 아니면 위로 쌓느냐의 개념에서 결국은 메모리를 어떻게 쓰음에 따라서 데이터 이동 자체를 빈번하게 안 할 것이냐의 개념으로 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CPU의 역할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인텔에서도 그런 CPU가 주목을 받는 것이 각각의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 입장에서 봤을 때 CPU가 이 모든 시스템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듀얼 V캐시가 앞으로의 데스크톱 CPU 안에 방향성을 제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AI 시대에 결국은 CPU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이동을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서 주목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얼마나 OS가 스케줄링하면서 최적화를 할 것이냐의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CPU가 데이터를 기다리는 문제를 패키징과 SRAM 적충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X3D가 그냥 좋은 CCD 하나 골라가지고 잘 쓰는 구조였다고 하면은 900X3D2 같은 경우에는 모든 3D를 캐시 친화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연산기 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지금의 시도는 클라이언트든 모바일이건 서버 쪽이건 모든 곳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